어머니, 지금 가셔야 해요. 싫어, 나 안 가. 8년간 손주를 키워준 대가로 받은 것은 요양병원 입원 통지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자의 사연극장 미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올해 68살인 강명숙 님이 겪은 기막힌 사연인데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강명숙 씨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68살인 강명숙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마지막에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8년 전 그때 며느리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던 게 기억나요.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2년만 아니 1년만 서진이 좀 봐주세요. 제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면 어린이집 보낼게요. 며느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알았어, 지혜야. 내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시작된 손주 육아가 어느덧 8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서진이 유치원 도시락 싸는 거였어요. 서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시지, 방울토마토,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예쁘게 담았죠. 7시에 서진이를 깨워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머리 빗겨주고 할머니,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요. 왜? 친구들이랑 놀면 재미있잖아. 그래도 할머니랑 집에 있는 게 더 좋아요. 서진이가 제 품에 폭 안길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전에는 집안일을 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허리가 아파도 꾹 참고 했죠. 오후 3시가 되면 서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고 집에 와서는 간식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같이 놀아줬어요. 저녁 6시쯤 되면 며느리와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고 저는 저녁 식사를 차렸어요. 하루 종일 서진이 돌보고 저녁까지 차려야 해서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다 함께 저녁을 먹는 그 시간이 저는 참 좋았어요. 밤에 서진이를 재울 때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서진이 할머니가 제일 예쁘대요. 그래, 우리 서진이 친구가 눈이 참 밝네. 서진이가 제 품에 안겨서 스르르 잠들 때까지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저도 잠이 들곤 했죠. 이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서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진이 교복을 다려주고 새로 산 책가방을 챙겼어요. 할머니, 나 학교 가면 할머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괜찮아, 서진아. 학교 끝나면 할머니가 데리러 갈게. 서진이 손을 잡고 학교 정문까지 걸어갔어요. 며느리와 아들도 함께 왔죠. 입학식장에서 서진이가 새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뭉클했어요. 아, 이 갓난아이가 이렇게나 컸구나.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야, 뭘. 내 손주인데. 이제 서진이도 학교 가니까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쉬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걱정해 주는 거겠거니 했죠. 집에 도착해서 점심을 차리고 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서진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챙겨줄게. 학교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왜요? 할머니가 데리러 오시면 안 돼요? 아니, 할머니도 이제는 좀 쉬셔야 하잖아. 엄마가 챙기는 게 맞지. 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알았어요.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 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칠 뻔했어요. 점심을 먹는 내내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서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하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은 적응력이 빨라서 금방 익숙해지겠죠? 그래, 우리 서진이는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아들 민호는 밥만 먹고 별말이 없었어요. 제가 민호야, 오늘 서진이 입학식 보니까 어땠어? 하고 물었더니 좋았어요, 엄마. 그런데 저 회사 급한 일 있어서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고는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서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나갔어요. 지혜야, 어디 가니? 어머니, 서진이 학용품 좀 더 사려고요. 저희끼리 다녀올게요. 저희끼리. 그 단어가 가슴에 콕 박혔어요. 8년 동안 항상 우리였는데 왜 갑자기 저희끼리가 되어버린 건가요?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하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의 말투, 서진이를 대하는 방식, 저를 바라보는 시선.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착각이겠거니 했어요. 8년 동안 정성껏 손주를 키워왔는데 설마 이제 와서 저를 밀어내려는 건 아니겠죠? 저녁 무렵 며느리와 서진이가 돌아왔어요. 서진이 손에는 새 필통과 공책이 가득했고 며느리는 쇼핑백을 여러 개를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 새 필통이에요. 엄마가 사줬어요. 서진이는 신나게 보여줬지만 왠지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래, 예쁘네. 학교 가서 잘 써야지. 할머니, 그런데 엄마가 이제부터 학교 데리러 온대요. 할머니는 안 오세요? 서진이의 물음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서진이를 재우려고 방에 갔더니 며느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재울게요. 어머니도 피곤하시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늘 재웠는데. 어머니, 이제 서진이도 컸고 엄마인 제가 챙겨야죠. 어머니는 좀 쉬세요. 며느리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돌아서서 제 방으로 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8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서진이가 학교만 가면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건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처음에 했던 말, 2년만 아니 1년만 서진이 좀 봐주세요. 그게 8년이 됐고 이제 서진이가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나는 필요 없다는 뜻인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제 착각이길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복도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귀를 막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내 걱정이 기우였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제가 8년간 쏟아부은 모든 헌신이 어떻게 되돌아올지 전 꿈에도 몰랐던 거죠. 서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하루 일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진이 방문을 열려고 하면 며느리가 먼저 나와서 막아섰어요. 어머니, 서진이 혼자 준비하게 두세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스스로 하는 습관 들여야죠. 그래도 지혜야, 아침밥은 챙겨줘야 하지 않겠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편히 쉬라는 말. 처음에는 정말 저를 위한 배려인 줄 알았어요.
8년 동안 쉬지 않고 손주를 돌봤으니 이제 좀 쉬라는 뜻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매일 아침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게 배려가 아니라 거리두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을 먹을 때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서진이 옆에 앉아서 밥을 떠먹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면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앉으세요. 서진이는 제가 챙길게요. 그러면서 슬쩍 서진이를 자기 쪽으로 더 당겼어요. 서진이가 할머니도 같이 먹어요 하면 며느리는 재빨리 할머니는 나중에 천천히 드시면 돼. 서진이는 학교 늦으면 안 되잖아 하고 말했어요. 저는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8년 동안 매일 아침 서진이 밥 먹이느라 제 밥은 늘 식어서 먹었는데 이제는 서진이 옆자리조차 못 앉게 된 거예요. 밥은 따뜻했지만 목으로 안 넘어갔어요. 학교 갈 시간이 되면 며느리가 서진이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어머니, 저희 다녀올게요. 지혜야,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출근 시간 조정해서 데려다 주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편히 계세요. 서진이가 뒤돌아보며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손 흔들었지만 며느리가 재빨리 서진이를 이끌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어요. 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예전에는 서진이가 유치원 가도 점심때쯤 되면 돌아왔고 오후 내내 같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서진이는 오후 2시까지 학교에 있고 방과 후 프로그램까지 하면 4시가 넘어서야 집에 와요. 며느리가 그렇게 정했대요. 제가 서진이가 피곤해하지 않겠니?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잘 모르실 텐데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해요. 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청소를 해볼까 했는데 거실은 이미 며느리가 깨끗하게 해뒀더라고요. 빨래를 할까 했더니 세탁기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어요.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라도 할까 했는데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차 있었어요. 며느리가 주말에 미리 사둔 거였죠. 내가 할 일이 없었어요. 8년 동안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밥 차리느라 쉴 틈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진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나는 이제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오후 4시쯤 서진이가 집에 왔어요. 며느리가 데리고 왔더라고요. 할머니, 서진이가 저한테 달려오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슬쩍 말렸어요. 서진아, 손 먼저 씻고 와. 손 더러워. 서진이가 화장실로 가고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서진이 오늘 피곤해 보여서 일찍 재울 거예요. 어머니는 일찍 방에 들어가 계셔도 돼요. 일찍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요? 마치 내가 방해되니까 비켜달라는 것 같았어요. 지혜야, 내가 서진이 간식이라도 챙겨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준비해뒀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또 쉬라는 말. 이제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부엌에 가서 밥을 하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평생 해온 일인데 뭐. 어머니, 제가 하겠다니까요. 이제 제가 이 집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묘한 단호함이 있었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이제 자기라는 걸 선언하는 것 같았죠. 결국 며느리가 밥을 차렸어요. 저는 식탁 끝자리에 앉았어요. 예전에는 서진이 옆자리였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들 민호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서진이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서진아, 먼저 엄마한테 말해봐. 학교에서 뭐 했어? 서진이의 이야기를 가로챈 거예요. 식사 내내 며느리와 서진이, 민호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냥 밥만 먹었어요. 입을 열어도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밥맛이 없었지만 꾹꾹 씹어 삼켰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진이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제가 서진아, 할머니랑 좀 놀까? 하고 물었어요. 서진이가 좋아요. 하고 대답했지만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서진아, 오늘 숙제 많잖아. 엄마랑 같이 숙제하자. 엄마, 숙제 끝났어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그래도 엄마랑 책 읽어야지. 할머니는 피곤하시니까 쉬게 해드려야 해. 며느리가 서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또 혼자 남았죠. 민호에게 민호야, 요즘 지혜가 왜 저러니? 나를 서진이한테서 떼어놓으려는 것 같아 하고 얘기했어요. 민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제 서진이도 컸고 지혜도 엄마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좀 쉬세요. 8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아들마저 아내 편이었어요. 내가 8년 동안 서진이를 키운 게 고생이었다는 걸 겨우 인정하는 척하면서 이제는 물러나라는 거였죠. 민호야, 나는 고생이라고 생각 안 했어. 내 손주인데.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물러서라는 거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민호는 말을 흐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었죠.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8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루아침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서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서진이가 집에 와도 며느리가 옆에 붙어서 저를 가로막았어요. 저녁에도 제 자리는 식탁 끝이었고 대화에도 끼지 못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제 방 청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하고 부탁했어요. 오랜만에 제가 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그래도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싶어서 고맙다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 내가 해줄게.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침대 정리를 하다가 침대 옆 서랍이 조금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서랍을 닫으려고 손을 뻗는데 안에 있는 종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실버케어 센터, 요양병원, 시니어타운. 요양병원 팸플릿이었어요. 세 곳이나 되더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팸플릿을 꺼내서 봤어요. 어르신을 위한 건강한 노후, 24시간 전문 케어, 쾌적한 생활 환경. 팸플릿 사이에 메모지가 끼어 있었어요. 며느리 필체였죠. 상담 예약 목요일 오전 10시, 입소 비용 확인, 방 타입 알아보기. 그리고 며느리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실버케어 센터입니다. 4월 상담 예약 확정되었습니다. 방문 시 어르신 건강검진 기록 지참 부탁드립니다. 팸플릿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침대 모서리에 주저앉았어요. 요양병원.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거구나. 상담 예약까지 해뒀구나. 이게 며느리가 말한 이제 좀 쉬세요의 진짜 의미였구나.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청소 다 됐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떨어진 팸플릿을 봤어요. 그리고 제 표정을 봤죠.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혜야,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금방 태어난 척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를 위해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요즘 좋은 곳들 많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나를 거기 보내려고?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몰라서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도 나이 드시잖아요. 혹시 몸이 불편하시면 전문적으로 케어받는 게, 나 안 아파. 아픈 데 없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알아본 거예요. 어머니 하루 종일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지혜야, 나는 지금 행복해. 서진이랑 너희들이랑 이렇게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 왜 날 보내려고 하는 거니? 어머니, 보낸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만 본 거예요. 며느리는 재빨리 팸플릿들을 집어서 서랍에 넣고 나갔어요. 저는 그 방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8년 동안 서진이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며느리와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어요. 그런데 그 8년의 헌신이 이제 그만 쉬세요라는 한마디로 요양병원 팸플릿 몇 장으로 정리되는 거였나요?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짐이 됐구나. 서진이가 크니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됐구나. 며느리가 날 내보내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복도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와 민호가 이야기하는 소리 같았어요. 뭐라고 하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분명 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제 운명을 결정하는 대화가 오가고 있는 거겠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끝일까? 아니면 더 심해질까? 정말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제 친구 영자가 서 있었어요. 명수가 나야. 오랜만이다. 영자는 제 20년 지기 친구예요. 남편들이 같은 회사를 다녀서 알게 됐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죠. 영자는 저와 달리 며느리랑 갈등 끝에 혼자 나와서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어머, 영자야. 어쩐 일이야? 그냥 네 얼굴 보고 싶어서. 요즘 전화해도 잘 안 받더라. 무슨 일 있니? 거실로 들어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자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물었어요. 명수가 너 많이 야윈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며느리랑 무슨 일 있지? 영자는 워낙 직설적인 성격이라 바로 핵심을 찌르더군요. 저는 망설이다가 요양병원 팸플릿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은 며느리가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있더라고. 뭐? 요양병원? 너 어디 아프기라도 해? 아니, 멀쩡해. 근데 며느리 방에서 팸플릿을 봤어. 상담 예약까지 해뒀더라고.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에이, 설마. 그냥 혹시 몰라서 알아본 거 아니겠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요즘 며느리 태도가 이상해. 서진이한테도 나를 멀리하게 하고. 영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명수가 너 혹시 통장 확인해 봤어? 통장? 무슨 통장? 너 적금 있잖아. 그거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 적금, 8년 동안 모은 돈, 그거 며느리가 관리하고 있어. 작년에 보이스피싱 사기 뉴스 보더니 자기가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해서 맡겼거든. 영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명수가 당장 은행 가봐. 지금 당장. 왜? 무슨 일인데? 내 친구 중에 비슷한 일 당한 사람 있어. 며느리가 통장 맡아준다고 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 있었대. 명수가 혹시 모르니까 확인이라도 해봐.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명수가 나 네 친구야. 괜히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거야. 네 말대로라면 갑자기 요양병원을 알아보고 서진이랑 멀어지게 하고 뭔가 이상하잖아. 아무 일 없으면 그게 더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정말 뭔가가 있으면 늦기 전에 알아야 하잖아. 영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확인해 봐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영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요즘 며느리 태도를 생각하면, 요양병원 팸플릿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이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민호가 출근하고 서진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집을 나섰어요. 은행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혹시 정말 뭔가가 있으면 어쩌지? 아니야, 아무 일 없을 거야.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 적금 잔액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건네고 기다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명의로 된 적금이 하나 있네요. 현재 잔액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7천만 원이어야 하는데요. 잔액 확인해 보니 4천만 원 맞는데요. 거래 내역 보시겠어요? 네, 보여주세요. 직원이 거래 내역을 출력해 줬어요. 종이를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3개월 전 3천만 원 출금. 출금 사유는 펀드 가입. 제가 펀드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이거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요. 본인 명의 통장에서 나간 건데요. 혹시 가족분이 대리 출금하신 거 아닌가요? 그럴 리가. 제 통장이랑 도장은 며느리가 보관하고 있긴 한데.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가족분이 대리로 출금하신 것 같네요. 펀드 가입자 명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말했어요. 펀드 가입자는 윤지혜 님으로 되어 있네요. 윤지혜, 제 며느리예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3천만 원. 제가 8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남편 잃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 남의 집 청소해서 번 돈, 식당 설거지해서 번 돈,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 그 돈이 내 허락도 없이 며느리 명의로 빠져나가 있었다니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본인 확인도 없이 이렇게 큰 돈이 나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통장과 도장이 있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가족 간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출금하신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경찰 신고. 제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 시킨 거 맞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은행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앉았어요. 손에 든 거래 내역서를 다시 봤어요. 3천만 원 출금. 며느리 명의 펀드.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쳐가다니. 보이스피싱 막는다고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하더니 내 돈을 자기 명의로 몰래 옮긴 거예요. 8년간 손주 키워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렇게 희생적이었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며느리한테 왜 내 돈을 가져갔냐고 따져 물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와 크게 싸우면 서진이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서진이를 못 보게 될 수도 있겠죠? 집에 도착했을 때 오후 4시쯤이었어요. 며느리가 서진이를 데리고 막 집에 온 참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밝은 얼굴이었어요. 제 돈을 몰래 가져간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요. 응,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요즘 날씨 좋죠? 어머니도 여기저기 좀 다니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하고는 서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에 앉았지만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서진이한테 반찬을 챙겨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들 민우도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들도 알고 있었을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며느리한테 따지고 싶었어요. 내 돈 왜 가져갔냐고, 내 허락도 없이 왜 그랬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설거지 수세미를 가져갔어요.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벽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내가 8년간 손주를 키워준 게 이런 대접을 받을 일인가?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고 내 돈까지 몰래 가져가고 이게 가족인가?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며느리가 정말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옮긴 건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쳐간 거라는 걸. 요양병원 팸플릿과 함께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 영자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전화해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맞았어. 며느리가 내 돈 가져갔어라고요?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제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역시 오늘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며느리한테 따져 물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서진이를 생각하면 참아야 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정말로 혼자라는 걸. 8년간 헌신했지만 결국 혼자라는 걸. 며느리도 아들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서진이뿐이라는 걸. 하지만 그 서진이마저도 며느리가 저한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걸.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배신당한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8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헌신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장 확인을 하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말을 꺼내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그냥 모른 척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강서진 학생 할머니세요? 저는 서진이 담임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서진이 선생님이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진이한테 무슨 일 있나요? 아, 큰일은 아니고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선생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서진이가 요즘 학교에서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자주 멍하니 있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이랑 안 놀고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요? 집에서는 괜찮아 보였는데요. 그래서 서진이 일기장을 확인해 봤는데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더라고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일기장에 뭐라고 썼는데요? 할머니가 어디 가시나 봐요. 할머니가 요즘 슬퍼 보여요. 할머니 없으면 나 어떡하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목이 메었어요. 서진이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며느리가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걸,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며느리 이야기, 요양병원 팸플릿 이야기, 통장 이야기. 처음으로 제 상황을 타인에게 털어놓았어요. 선생님은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서진이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이제 알겠네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집안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제가 서진이한테 티를 안 냈는데 말이에요. 티를 내지 않아도 아이들은 알아요. 할머니가 웃고 계셔도 할머니 눈빛이 슬프면 다 느껴요. 선생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서진이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서진이를 위해서라도 할머니가 행복하셔야 해요. 서진이는 지금 할머니가 행복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학부모 상담 때 어머님과도 이야기해 보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일기장. 할머니가 어디 가시나 봐요. 그 글을 쓰고 있었을 서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명수가 나야. 은행은 다녀왔어? 응, 다녀왔어. 그래서 뭐라고 하던데? 영자야, 네 말이 맞았어. 3천만 원이 빠져나가 있더라. 며느리 명의 펀드로. 전화기 너머로 영자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나쁜 년이. 내가 뭘 했어? 따져 물었어? 아니, 못했어. 왜 못해? 네 돈인데. 영자야, 따지면? 며느리랑 싸우면 서진이는 어떻게 하고. 명수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돈 훔쳐간 사람한테 왜 눈치를 봐? 서진이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너는 안 중요해? 네 인생은 안 중요하냐고.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나 지금 갈게. 당장 갈게. 전화가 끊겼어요. 30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영자였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명수가. 영자는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명수가, 정신 차려.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영자야, 큰 소리 내지 마. 며느리가 들어. 들으면 어때? 듣는 게 좋지. 자기가 한 짓을 알아야지. 영자는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말했어요. 명수가, 내가 5년 전에 우리 집 나온 거 알지? 나도 너랑 똑같았어. 며느리한테 당하면서도 손주 생각에 참았어. 근데 있잖아.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며느리는 더 심해지더라. 내가 만만하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래도 영자야, 나는 네 상황이랑 달라. 뭐가 달라? 똑같아. 네 돈 훔쳐가고 요양병원 보내려고 하고 손주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하잖아. 영자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명수가 눈 좀 떠. 너 70년 가까이 살면서 언제 너를 위해 살아봤어? 남편 뒷바라지, 아들 뒷바라지, 그것도 넘어서서 이젠 손주 뒷바라지까지. 강명숙 네 인생에서 강명숙은 어디 있어? 너는 누구야?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강명숙은 어디 갔어 대체? 영자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나는 누구였죠?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았어요. 강명숙으로 산 적이 없었어요. 영자야, 그래도 나는 서진이가 걱정돼. 서진이 걱정은 나도 돼. 근데 명수가 내가 이렇게 당하면서 사는 모습을 서진이가 보고 잘한다고 생각해봐. 그게 서진이한테 좋은 거야? 할머니가 당하고 참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할머니가 항상 우울한 게,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서진이 담임 선생님도 그랬어요. 아이들은 다 느낀다고. 내가 행복해야 서진이도 행복하다고. 명수가 너도 네 인생 살아. 70년 가까이 남이에 살았으면 이제 됐어. 이제는 강명숙으로 살아봐. 며느리한테 당당하게 말해. 내 돈 돌려달라고. 나는 요양병원 안 간다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나처럼 나와. 혼자 살아. 나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데.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잖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아니? 영자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명수가 무서워? 혼자 사는 게 무서워? 응, 무서워.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어. 근데 있잖아.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 게 훨씬 더 무섭고 힘들었어. 매일 비위 맞추고 매일 참고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게 100번 나아. 영자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명수가 나 네 편이야. 네가 결심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집도 알아봐주고 이사도 도와주고. 넌 혼자가 아니야. 나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금껏 살면서 누가 내 편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영자가 내 편이라고 해줬어요. 고마워, 영자야. 고맙긴 뭐가 고마워. 친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대수야. 명수가 약속해.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고. 네가 참으면 며느리는 더 심해져. 이제 네 목소리를 내. 알았지? 알았어. 진짜지? 진짜 약속했다? 응, 약속할게. 영자가 돌아가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 목소리를 낸다는 게 뭘까요? 며느리한테 따지는 걸까요? 요양병원 안 간다고 말하는 걸까요? 내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걸까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영자 말이 맞았어요.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서진이 일기장이 또 생각났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시나 봐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서진이도 불안할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행복해야 서진이도 행복한 거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노라고. 며느리한테 따져 물어야겠다고. 내 돈을 돌려받아야겠다고. 요양병원에 안 간다고 말해야겠다고. 무섭지만 해야 했어요. 7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으로 강명숙으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영자와의 대화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생각했죠. 저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내 적금을 가져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며칠 동안 기회를 엿봤어요. 며느리에게 통장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찾았죠. 하지만 며느리는 늘 바빴어요. 출근 준비를 하거나 서진이를 챙기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말을 꺼내려고 하면 어머니, 지금 급한 전화 와서요 하며 자리를 피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저를 피하는 걸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며느리는 서진이를 재우고 아들 민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죠. 저는 제 방에 들어와서 TV를 켰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됐을 때 목이 말랐어요. 제 방에 물이 없어서 부엌에 가려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와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내 이야기인가? 복도 모퉁이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엿듣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왠지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여보, 다음 주에 어머니 병원 모셔가야 할 것 같아요. 병원?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닌데? 무슨 병원? 민호가 물었어요. 건강검진이요. 그냥 정기검진. 건강검진이라면 나쁠 거 없죠.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에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검진이면 당장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다음 주에? 여보, 어머니 치매 검사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치매 검사? 저는 손에 든 컵을 꽉 쥐었어요. 치매라니, 내가 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죠? 민호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요즘 어머니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고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같은 말을 반복한 적도 없고 물건을 잃어버린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치매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 멀쩡하신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검사만 받아보면 되잖아요. 진짜 치매인지 아닌지. 그래도 엄마한테 치매 검사 받자고 하면 기분 나빠하실 텐데.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는다고 하고 슬쩍 치매 검사도 같이 받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거짓말로 저를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검사를 시키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왜 꼭 치매 검사를 해야 하는데? 민호가 물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왜 나한테 치매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는 거죠?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려면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요양병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어요. 그냥 멀쩡한 분을 요양병원에 모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근데 치매 경증이라도 있으면 달라지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치매 진단을 받게 해서 요양병원에 보낼 명분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진짜 치매는 아니잖아. 민호가 또 주저하며 말했어요. 검사만 받아보면 되잖아요. 어머니 나이면 경증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요즘 70대면 다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명분도 생기고 우리도 편하고.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여보, 솔직히 우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서진이도 이제 학교 다니는데 어머니가 계속 집에 계시면 우리가 불편해요. 친구들도 못 부르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당신은 왜 맨날 그래도만 해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8년이에요, 8년.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죠.
당신 엄마도 이제 편하게 쉬셔야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요양병원은 너무한 거 아냐? 여보, 요즘 요양병원 좋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친구들도 많고 어머니 혼자 집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민호가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하고? 그거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어요. 어머니 적금 있잖아요. 제가 잘 굴리고 있잖아요. 그거로 요양병원 비용 내면 되죠. 남은 돈은 우리 전세 자금으로 쓰면 되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간신히 입을 틀어 막았어요. 내 적금으로 요양병원 비용을 내고 남은 돈은 자기들 전세 자금으로 쓰겠다고? 내 돈을 몰래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아예 다 쓸 계획까지 세워놨다고? 적금에 얼마나 있는데? 민호가 물었어요. 7천만 원이요. 제가 3천만 원 빼서 펀드에 넣어뒀는데 수익률이 좋아서 지금 3,500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남은 4천도 있고 합치면 7,500이에요. 며느리는 제 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돈인데 우리가 함부로 쓰면 안 되지. 여보, 어머니 치매 판정 받으면 보호자가 재산 관리해야 해요. 그게 우리잖아요. 합법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쓰는 거고요. 엄마가 나중에 알면 어떡해? 알아도 어쩔 수 없죠. 치매 판정 받으면 법적으로는 우리가 보호자니까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걸 계획하다니. 치매 검사를 유도해서 경증 판정을 받게 하고 그 명분으로 요양병원에 보내고 내 적금을 법적으로 관리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철저한 계획. 그럼 엄마는 언제쯤 모시려고? 민호가 물었어요. 다음 달쯤? 일단 검사 결과 나와야 하니까요. 그 전에 어머니한테 슬슬 요양병원 이야기 꺼내봐야죠. 당신이 말해줘요. 아들이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우니까. 나보고 엄마한테 요양병원 가시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엄마를 위한 거라고, 거기가 더 좋다고 설득하는 거예요. 아들한테까지 그런 걸 시키다니. 민호는 뭐라고 답할까요? 제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근데 엄마가 거부하시면? 거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치매 판정 나오면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어요. 걱정 마요. 민호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라는 말만 몇 번 했을 뿐 결국 며느리 계획에 동의한 거예요. 내 아들이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걸 묵인하고 있었어요. 아니, 묵인이 아니라 같이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여보, 어머니가 혹시 통장 찾으시면 어떡하죠? 며느리가 물었어요. 왜? 뭔가 아시는 것 같아? 아니요, 모르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요. 그냥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 되지.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어. 그래요. 요즘 어머니 기운도 없으신 것 같고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힘드신 거겠지. 아들 며느리는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내가 은행에 가서 확인했다는 걸. 내가 지금 이 대화를 다 듣고 있다는 걸.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태연하게 내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 계획대로 하는 거죠? 며느리가 확인했어요. 응, 그래. 민호가 대답했어요.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복도 벽에 기댄 채 눈만 감았어요. 손에 든 컵에서 물이 자꾸 흔들렸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내 돈을 몰래 쓰기 위한 치밀한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아들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쉬세요 하면서, 엄마 지혜가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사실은 나를 멀리 보낼 계획을 며느리랑 같이 세우고 있었던 거죠. 거실에서 불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릴 계획을 세워놓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서 방금 들은 대화를 곱씹었어요. 치매 검사, 요양병원, 적금, 전세자금.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8년이었어요. 8년 동안 서진이를 키웠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며느리와 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어요. 내 허리는 망가졌고 내 시간은 없었고 내 인생은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그 8년의 대가가 이거였어요. 요양병원 입소와 재산 착취.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영자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명수가, 너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저는 당하고 있었어요. 순진하게 가족을 믿고 며느리를 믿고 아들을 믿으면서 계속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마. 네 목소리를 내. 영자가 했던 말이 다시 들렸어요. 그래요. 이제는 참으면 안 돼요. 내 목소리를 내야 해요.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요. 하지만 어떡해요? 내일 아침 식탁에서 나 어젯밤에 너희 대화 다 들었어 하고 말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들은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배신당했다는 게, 이용당했다는 게, 버림받는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 계획대로 당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어떻게든 내가 살 길을 찾아야 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하늘 끝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나를 위한 새로운 날을 준비해야 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계획을 막아야 했어요. 내 돈, 내 인생을 지켜야 했어요.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해요. 저는 절대로 요양병원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저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때 며느리와 눈이 마주쳐도 평소처럼 행동했죠. 며느리도 아들도 제가 그날 밤 대화를 엿들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여전히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야, 나 결심했어. 집 나갈 거야. 진짜? 명수가 잘 생각했어. 근데 그 전에 내 통장부터 찾아야겠어. 그 돈 없으면 나갈 수도 없잖아. 그래, 맞아. 당장 며느리한테 달라고 해. 기회를 봐야지. 일단 며느리가 먼저 뭘 하는지 지켜볼게.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제 방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흰색 봉투였는데 뭔가 공식적인 서류 같았어요. 주워서 펼쳤어요. 실버케어센터 입소 안내서. 손이 떨렸어요. 입소 날짜 다음 주 월요일. 입소자 이름 강명숙. 보호자 강민호. 비용 월 250만 원. 결제 계좌 강명숙 명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 내 계좌에서 자동 이체라고요? 내 동의도 없이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입소 날짜까지 확정하고 내 돈으로 비용을 낼 계획까지 세워놓고 이제 나한테 통보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방문을 열고 나오니 며느리가 마침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 손에 든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그거. 이게 뭐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어요. 며느리가 태연한 척하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월요일에 실버케어 센터 입소 날짜 잡혔어요. 통보였어요. 상의가 아니라 통보. 내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해진 사실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내가 거길 왜 나가기 싫어.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거기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어머니 혼자 여기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내가 가기 싫다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며느리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계약금도 냈고요. 어머니를 위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계약금까지 냈다고요? 내 동의도 없이? 지혜야, 그 전에 내 통장부터 다시 돌려다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통장 네가 가져간 내 통장 돌려줘. 며느리가 눈을 깜빡였어요. 어머니 통장은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안전하게 보관? 3천만 원 어디 갔는데?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은행 다녀왔어. 다 확인했어. 3천만 원이 네 명의 펀드로 빠져나갔더라. 며느리가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어머니 돈을 더 불려드리려고. 내 허락도 없이? 그거 도둑질 아니니? 도둑질이라니요. 어머니,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남의 통장에서 몰래 돈 빼가는 걸 뭐라고 불러야 하는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며느리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펀드 수익률 좋아서 이자보다 훨씬 많이 불어났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돌려줘. 원금이랑 수익 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금은 좀 힘들어요. 펀드는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거든요. 그럼 언제 돌려줄 건데? 좀 기다리세요. 만기 되면 드릴게요. 아니, 지금 당장 돌려줘.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며느리가 헛웃음을 쳤어요. 경찰이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인데 그렇게까지 하시게요? 며느리면 도둑질해도 되니? 내 돈 훔쳐간 게 며느리라서 괜찮다는 거냐?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훔쳤다는 증거 있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통장 맡기신 거잖아요. 저보고 관리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관리하라고 줬지 네 마음대로 쓰라고 준 건 아니야. 저 내 마음대로 안 썼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굴린 거라고요. 그럼 요양병원 계약금은? 그것도 내 돈으로 낸 거 아니니? 며느리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나 다 알아. 너 내 돈으로 요양병원 계약금 내고 매달 250만 원씩 내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려고 했지? 내 동의도 없이?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어차피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요양병원도 돈 관리도 다 어머니 편하시라고. 왜 이렇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내가 널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나쁜 짓을 한 거야. 내 돈 나 몰래 가져가고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고. 그게 나쁜 짓 아니야?
며느리가 문을 열며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잘 생각하세요. 요양병원 안 가시려면 통장은 포기하셔야 할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통장을 돌려받으려면 요양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통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너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잘 생각하세요. 며느리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 나쁜 며느리가 나한테 협박을 한 거예요. 내 돈을 인질로 잡고 요양병원에 가라고 협박한 거예요. 핸드폰을 꺼내서 영자에게 전화했어요. 영자야, 지금 당장 와줄래?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날 협박했어. 통장 돌려받으려면 요양병원에 가라고. 뭐? 나쁜 년. 내가 지금 간다. 1시간쯤 지나서 영자가 왔어요.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명수가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확실해졌어. 나 여기서 나가야겠어. 그래, 나가자. 근데 통장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돌려받아야지. 그 돈 없으면 나갈 수도 없잖아.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아들 민호는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서진이만 할머니, 밥 많이 드세요 하며 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호가 다가왔어요. 엄마, 잠깐 방에서 이야기 좀 해요. 민호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호가 문을 닫고는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뭐가? 지혜가 엄마 돈 건든 거 전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어요. 민호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엿듣은 대화에서 다 나왔잖아요. 민호야, 거짓말하지 마. 너 다 알고 있었잖아. 민호가 당황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 밤에 거실에서 지혜랑 한 이야기. 나 다 들었어. 치매 검사받게 하고 요양병원 보내고 내 적금으로 전세 자금 쓴다는 거. 너도 다 동의했잖아. 민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네가 미안한 건 들켰으니까 미안한 거지. 진짜 미안해서가 아니잖아. 엄마, 진짜 미안해요. 저도 지혜 말에 휩쓸려서 그랬어요. 휩쓸렸다고? 민호야,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낳아서 키웠어. 그런데 네가 네 마누라 말만 듣고 엄마를 버리겠다고 동의했잖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요양병원이 엄마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가기 싫다고 했잖아. 여기 이 집에서 서진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 했잖아.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혜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 때문에 친구들도 못 부르고 우리끼리 외식도 못하고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그게 아니라 엄마도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너한테 편한 거지. 내가 편한 게 아니라. 민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네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거니? 아니면 너희 부부 편하려고 이러는 거니?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민호야, 내 통장 당장 돌려줘. 그리고 요양병원은 취소해. 엄마, 계약금 이미 냈어요. 취소하면 돈 못 돌려받아요. 그럼 돌려받지 마. 어차피 내 돈으로 낸 거잖아. 내가 손해보는 거니까 상관없어. 당장 취소하고 통장 내놔. 민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통장은 지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혜한테 말해볼게요. 말해보는 게 아니라 당장 가져와. 지금 당장. 엄마, 지금은 밤이고. 그럼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 식사 전까지 내 통장 돌려줘. 안 그러면 나 경찰서 갈 거야.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진짜 경찰서 가시게요? 저희 가족인데. 가족이 이래? 엄마 돈 훔쳐가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하는 게 가족이야? 민호야, 내일 아침까지야. 기억해. 민호가 나갔어요.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영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에 통장 돌려받을 거야. 그 다음에 바로 집 나갈게. 영자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잘했어. 내가 도와줄게. 힘내. 그날 밤 복도에서 며느리와 민호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서요? 며느리를 신고라도 하시겠대요? 그럼 어떡해? 통장 돌려줘야지. 돌려주면 우리 전세 자금은 어떡하고요? 지금 그게 문제야? 엄마가 경찰서 가면 우리가 더 난처해져.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었어요. 저 둘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내일 아침이 빨리 오기만을 바랐어요. 내 통장을 돌려받고 이 집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식탁에 앉았을 때 며느리가 제 앞에 통장을 내밀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여기요. 짧고 차가운 한마디였어요. 저는 통장을 받아서 펼쳐봤어요. 제 이름이 적힌 적금 통장이었어요. 잔액 확인해 볼게. 며느리가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어요. 확인하실 거면 은행 가서 하세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어. 핸드폰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잔액 7,500만 원. 며느리가 말했던 펀드 수익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맞죠? 다 돌려드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잠깐 빌려 쓴 거예요. 수익까지 다 드렸잖아요. 빌려 썼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빌린 게 아니라 훔친 거지. 어머니, 빌릴 때는 말을 해야 빌린 거야. 허락도 안 받고 가져가면 그게 도둑질이야.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 도둑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굴린 거라고요.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으로 요양병원 계약금 내고 네 명의 펀드로 옮긴 게 나를 위한 거였어?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아들 민호가 어색하게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제 통장도 받으셨으니까 요양병원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시죠. 그래, 없던 걸로 해. 나 거기 안 가. 그럼 엄마 계속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이 집 나갈 거야. 며느리와 민호가 동시에 저를 쳐다봤어요. 네. 나 이 집 나간다고. 너희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어디 가시게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니, 나가시면 어디서 사실 건데요? 혼자서 어디 가실 곳이나 있으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네가 걱정할 일 아니고.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혼자 어떻게 사시려고요? 네 걱정은 안 받아도 돼. 오히려 너희가 걱정이지. 8년 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부터 너희끼리 다 알아서 해결해라. 그때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8년간 적어온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표지에 서진이 육아일기라고 적혀 있었죠. 거실로 돌아와서 식탁 위에 펼쳤어요. 이게 뭔데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8년간 내가 서진이 키우면서 적은 거야. 첫걸음마, 첫마디, 밤마다 깨서 올 때, 아플 때마다. 다 여기 적혀 있어.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2017년 3월 15일. 서진이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그런데 나를 보고 불렀다.
지혜가 퇴근해서 오니까 서진이가 울면서 나한테 안겼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8년 6월 20일. 서진이가 독감에 걸려서 밤새 40도 고열이 났다.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다. 혼자서. 민호와 지혜는 회식이라고 연락도 안 됐다. 새벽 4시까지 서진이를 안고 있었다. 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엄마. 민호가 작은 소리로 불렀어요.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2019년 11월 3일. 서진이 유치원 발표회. 서진이가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공연 끝나고 서진이가 제일 먼저 나한테 달려왔다. 할머니, 나 잘했어? 하고 물었다. 지혜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며느리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불편해? 내가 8년 동안 못 본 걸 내가 다 봤다는 게 불편해? 저 이래야 했잖아요. 제가 엄마 노릇 못한 건 서진이한테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 달 전에 쓴 거였어요. 2025년 3월 10일. 서진이가 학교에 갔다. 지혜가 이제 자기가 챙기겠다고 했다. 서진이 방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8년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는 서 있었고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게 내가 8년간 한 일이야. 너희 둘이 일하고 데이트하고 친구 만나고 할 때 나는 서진이 돌봤어. 새벽에도 밤에도 아파도 아무리 아파도 이렇게 지낸 8년이야. 며느리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어머니는 손주 키우면서 행복하셨잖아요.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행복했어? 서진이는 사랑스러웠고 키우는 게 즐거웠어. 근데 지혜야, 그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이유가 되니?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내가 행복했다고 해서 내 돈을 몰래 가져가도 돼?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해도 돼? 치매 검사를 속여서 받게 해도 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치매 검사요? 며느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건 며칠 전 밤에 민호랑 한 얘기 다 들었어. 나 치매 검사 받게 해서 경증 판정 받으면 요양병원 보내기 쉽다고 했지. 내 적금으로 전세 자금 쓰겠다고도 했고.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저희가.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너희가 나한테 한 짓 다 알아. 민호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나가신다는 말은 거두세요. 사과? 지금 사과한다고 용서가 돼? 8년을 나한테 받아먹고 내 돈 훔쳐가고 나를 속이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 때문이었어요. 민호야, 너 내 아들 맞니? 내가 너 낳아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면 다야? 미안하다는 말로 지나간 8년이 돌아와? 깨진 신뢰가 돌아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수연이에요. 서진이 담임이요. 아, 선생님.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진이가 오늘 학교에서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가 어디 가신다고, 자기를 버리고 간다고. 혹시 댁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선생님이 걱정스런 말투로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서진이가 할머니와 떨어지는 걸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리하게 분리시키면 아이에게 큰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어요. 부디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며느리가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선생님, 저 서진이 엄마예요. 선생님, 집안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핸드폰을 식탁에 던지듯 놓고는 말했어요. 선생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요? 서진이 담임 선생님이잖아. 서진이 걱정해서 전화한 거야. 서진이는 제가 알아서 돌볼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가 돌봐? 8년 동안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나쁜 엄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네가 나쁜 엄마라고 했어?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이 뭔데요? 일하면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니는 그냥 애만 보시면 됐지만 저는 일도 하고 애도 봐야 했어요. 그래서 네가 선택한 게 나한테 맡기는 거였잖아. 네가 부탁했어. 1년만 봐달라고. 그게 8년이나 됐어. 내가 싫다고 한 적 있었니? 없어.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 게 맞아?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호가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영자였어요. 명수가 나왔어. 영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명수가 준비됐어? 짐 싸야지. 며느리가 영자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나, 명숙이 친구. 너는 또 누군데? 저 며느리예요. 아, 그 유명한 며느리? 시어머니 돈 훔쳐간 며느리? 며느리 얼굴이 붉어졌어요. 영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명수가 이제 그만 당해. 짐 싸. 망설이지 마. 여기 있으면 더 당해. 나랑 같이 가. 집은 내가 알아봤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진짜 나가실 거예요? 응, 나갈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늘 당장. 민호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서진이는요? 서진이는 어떡하고요? 서진이한테 편지 남길게. 너희가 잘 키워. 엄마. 민호가 소리쳤어요. 엄마 서진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못 살긴. 8년 동안 내가 잘 키워놨으니 이제는 너희가 키워. 부모 노릇 제대로 해봐. 이제. 영자가 제 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명수가 얼른 가서 짐 싸. 내가 도와줄게. 저는 영자를 따라 제 방으로 갔어요. 뒤에서 며느리가 외쳤어요. 어머니, 이렇게 무책임하게 가시면 안 돼요. 무책임하다고? 8년 동안 책임지고 키운 내가 무책임하다고? 하지만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었으니까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많지 않았어요. 8년을 살았지만 제 물건은 몇 개 안 됐거든요. 영자가 도와주며 말했어요. 잘하고 있어, 명수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30분쯤 지나서 짐을 다 쌌어요. 가방 2개가 전부였어요. 거실로 나갔을 때 서진이가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어요. 할머니, 서진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가방은 왜? 서진이가 울먹였어요. 무릎을 꿇고 서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진아, 할머니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 언제 와요? 곧 올게. 서진아, 할머니가 편지 남겼어. 책상 서랍에 있어. 나중에 꼭 혼자 읽어봐. 할머니, 가지 마요.
서진이가 울부짖으며 제 옷을 붙잡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어요. 서진아, 할머니는 서진이 정말 사랑해. 그거 꼭 기억해. 알았지? 서진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서진이를 떼어냈어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어요. 8년을 산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집이 아니었어요. 영자가 제 가방을 들고 먼저 나갔어요. 저도 뒤따라 나가려는데 민호가 막아섰어요.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민호야, 비켜. 엄마, 비키라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서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영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8년을 산 집이 저렇게 멀어지는구나. 하지만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명수가 괜찮아? 영자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이상하게 홀가분해. 당연하지. 감옥에서 탈출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명수가 잘했어. 진짜 잘했어.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어요.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어요.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어딘가로 떠나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늘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남편 눈치,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떠나는 거예요. 3시간을 달려서 경상도 고향 마을에 도착했어요. 영자가 미리 알아본 작은 집이었어요. 단층 집에 마당이 있고 뒤편으로 작은 텃밭이 있었죠. 여기야.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무엇보다 제 집이었어요. 짐을 풀고 나서 서진이한테 남긴 편지를 생각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썼던 편지. 서진이 책상 서랍에 8년간의 육아일기와 함께 넣어뒀죠. 서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할머니는 이미 멀리 가 있을 거야. 미안해. 갑자기 떠나서.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 왔단다. 이 일기장을 보면 할머니가 8년 동안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웃었을 때, 처음으로 걸었을 때, 아팠을 때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다 여기 적혀 있어. 서진아, 할머니는 너를 정말 정말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할머니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해.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거라. 할머니는 항상 너를 응원해 사랑한다. 내 아가, 우리 서진아. 할머니가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났었어요. 서진이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그곳에 있으면 저는 다시 투명 인간이 될 테니까요. 고향에서의 첫날 밤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낯설었죠. 8년 동안 늘 서진이 소리, 며느리 목소리, 아들 발소리를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이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흙냄새가 났어요. 텃밭을 둘러봤어요. 봄이니까 뭘 심어볼까? 상추? 토마토? 오이?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2주가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그림을 그렸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림.
30년 만에 다시 붓을 들었어요. 서툴렀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어요.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돌아와 주세요. 서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밥도 잘 안 먹고 학교도 가기 싫어하고. 엄마, 제발이요. 서진이가 매일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돌아와 주세요, 제발. 민호가 울먹였어요. 민호야.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엄마는 너희를 용서할 수 없어. 엄마,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8년간 내가 쏟아부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내 돈까지 훔쳤잖아. 나를 요양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엄마, 제발. 민호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거야. 서진이는 안타깝지만 그건 너희가 부모로서 해결해야 할 일이야. 8년 동안 내가 대신 키워줬잖아. 이제는 너희가 부모 노릇해. 엄마, 그리고 지혜한테 전해. 진짜 미안하면 제대로 사과하라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더라. 그런 사람한테 용서는 더더욱 없어.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민호였어요.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서진이가 정말 힘들어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니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들도 포기한 거겠죠.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에 심은 토마토가 여름에 빨갛게 익었고 가을에는 고추를 땄어요.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영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왔고 마을 어르신들과 친해졌어요. 그림도 계속 그렸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그 목소리를 알아챘어요. 고개를 들었어요. 서진이었어요. 11살이 된 서진이가 마당에 서 있었어요. 서진이? 상추 바구니를 떨어뜨렸어요. 서진이가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서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3년 만이었어요. 서진아, 어떻게 온 거야? 엄마는? 엄마 몰래 왔어요. 영자 할머니가 같이 와주셨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서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혀놓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서진이가 가방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제가 남긴 육아일기였어요. 할머니, 이거 읽었어요. 그래. 매일 읽었어요. 할머니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신지 몰랐어요. 서진이가 공책을 펼쳤어요. 여기요. 제가 처음으로 걸었을 때 할머니가 울었다고 쓰셨어요. 기뻐서 울었다고. 서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여기요. 제가 아팠을 때 할머니가 밤새 안고 있었다고. 할머니 허리가 아팠는데도. 서진아. 할머니, 왜 가셨어요? 저 때문이에요?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럼 왜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했어. 그게 다야. 서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요. 엄마는 할머니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요. 아빠는 한숨만 쉬고요. 집이 이상해졌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그래도 너는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해. 엄마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하잖아. 할머니만큼은 아니에요.
서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만 날 진짜로 사랑했어요. 엄마 아빠는 자기들 편한 게 먼저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11살짜리가 그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서진아, 그래도 엄마 아빠니까 잘 지내야 해. 알았지? 방학 때마다 할머니 보러 올게요. 엄마 몰래요. 안 돼, 위험해. 괜찮아요. 저 이제 컸어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서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약속해요. 서진아, 진짜예요. 저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할머니가 진짜 엄마 같아요. 그날 저녁, 서진이랑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키운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어줬어요. 서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해가 질 무렵 서진이를 기차역까지 바래다 줬어요. 할머니, 다음 방학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고. 엄마한테 혼나니까 혼자서는 오지 마. 괜찮아요. 할머니 보는 게 더 중요해요. KTX가 출발했어요. 창문 너머로 서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어요. 기차가 멀어져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가에 들렀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8년간 빼앗겼던 시간, 용서는 못해도 내 인생을 되찾았으니까. 그걸로 전 충분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건 서진이가 힘들어하니까 미안한 거였죠. 진짜 제 마음을 이해해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또한 괜찮았어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서진이. 날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해준 내 손녀. 8년간 내가 쏟아부은 사랑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살아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강명숙으로 자유롭게 당당하게 집에 돌아왔어요. 작은 집이지만 제 집이에요. 마당에는 제가 가꾼 꽃들이 피어 있고 텃밭에는 제가 심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제 거예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제 공간이에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예뻤어요. 서진이가 남긴 편지가 식탁 위에 있었어요. 펼쳐봤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할머니는 서울에 계실 때보다 훨씬 예뻐 보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할머니가 웃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 늘 피곤해 보이고 슬퍼 보였어요. 근데 오늘 할머니는 달랐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행복하니까 저도 행복해요. 할머니 여기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방학 때마다 올게요. 약속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서진이가 편지를 읽고 미소가 지어졌어요. 서진이가 알아줬어요. 내가 행복하다는 걸. 그거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텃밭에 나갔어요. 내가 키운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있었어요. 하나를 따서 입에 넣었어요. 달콤했어요. 그때 마당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였어요. 명수가, 뭐해? 토마토 따고 있어. 와서 같이 먹자. 영자가 웃으며 텃밭으로 왔어요. 우리는 토마토를 따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무 얘기나. 별것 아닌 얘기. 하지만 행복한 소소한 얘기. 햇살이 따스했어요. 봄바람이 불었어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에요. 강명숙의 인생. 강명숙 씨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명숙 씨와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 유의하세요.